안녕하세요. 더밀크의 정구빈입니다. 저는 지금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있고요. 여기는 라스베가스 현지인데요. 전시 첫날 어제 유레카인 서울 행사에서 제가 이용덕 대표님 뒤를 이어서 발표를 한 발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발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못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발표 자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발표 내용을 오늘이 이틀 차인데요. 제가 이틀을 다 보고 정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어제 하루 보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빠진 부분이 많이 있긴 한데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CS2020 차세대 스마트 모빌리티의 진화고요. 라스베가스 컨벤션 홀 노스홀에 있는 주로 이제 자동차, 스마트카, 모빌리티 분야의 내용을 이제 정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이제 자율주행 시사점, 요거는 이제 그 발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를 잠깐 보고요. 팩트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 좀 보고 자율주행 주요 동향 잠깐 보고서 그게 CS2020의 스마트 모빌리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국내 업체 주요 동향과 정리 및 시사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사점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번과 관련된 시사점만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 선우명 교수님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죠. 자율주행차는 가본 길만 간다. 맞습니다. 지금의 자율주행차는 경험해 본 길, 자신이 가본 길, 정밀 지도가 있고 운행해 본 길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자율주행차에도 생각을 하는 게 서울부터 부산까지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부분들, 만들어 놓은 길만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자율주행차 기술이 서울과 같은 복잡한 기술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모빌리티의 변화는 도시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이제 이번 CS2020의 현대나 도요타 비전하고 잘 매칭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지난번에 그 프랑크 모터쇼에서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예, 모빌리티 서비스는 과잉 공급기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서울의 그 모빌리티 서비스 니즈를 보면 퇴근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채우려면 결국은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서비스 차량 대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과잉 공급기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자율주행차나 차량 공유를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차량들은 운전자가 운전하기 위한 구조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서 자율주행이나 차량 구조를 공유를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고요. 자율주행 차에 대한 딥러닝 상용화 연구는 많이 되고 있는데 상용화는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시사점 하나 살펴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여기 있는 시사점들이 CS2020하고 꼭 매칭되는 부분은 아닌데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팩트는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장표는 이제 팩트에 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레벨 2, 3, 4, 5 많이 나오는데 레벨 2에서 3로 넘어갈 때는 기술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제도라는 거는 레벨 3의 운행, 즉 자동차가 책임지는 운행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가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어떤 보험 같은 제도가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고 얼만큼 보험을 줄 것인가. 그래서 자율주행 면허에 대한 고민도 나오는 이런 부분이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자율주행 정의 말고 자동차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를 보면 레벨 3는 대략 고속도로 정도, 레벨 4는 도심주행 정도가 됩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 상당히 강력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트래픽잼 어시스트 정도면 TJA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TJA를 지원하는 레벨 3 정도가 올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예정된 건 비엔나 협약 개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약이 개정이 되면 운전자 주의 의무가 개정이 되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레벨 3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 개정 이후에 법이나 제도들이 차량이 책임지는 자율주행을 허락하도록 바뀌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고속도로 정밀 지도를 만들고 레벨 3를 고속도로 정도 가고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레벨 4 가고 이게 올해의 하나 이제 트렌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지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보면 독일 자동차사가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레벨 3가 약간 늦어질 거다. 그러니까 레벨 3 활성화 시점을 당초에는 2021년 정도로 잡았는데요. 한 2023년 정도로 지금 약간 미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와 특히 이제 상관 있는 자율주행 동향은 이제 2018년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가 되겠고요. 그 사고 이후에 여러 개가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미국 SAE에서 자율주행 차량 안전 테스트 표준을 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지금 첫 번째 문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기존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주행 테스트 항목을 다 모아서 SAE가 표준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했으면 너는 레벨 3 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자율주행 면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좀 써놨는데 자율 시뮬레이터 얘기를 해놨는데 자율주행 면허를 일일이 다 차를 하나하나 테스트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올 것 같냐면 자율주행 면허에 자율주행 AI만 가지고서 테스트하는 이런 게 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발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버가 자율주행 사고 났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를 인식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구글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우버보다 실제 운행 마일수는 작아도 우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는 상황은 아주 드문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뮬레이터에 넣어두면 얼마든지 사고 상황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나오는 이제 우버, 볼보의 자율주행차 구조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 당시에 뭐를 끊어놨냐면 이제 AEB를 연결을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AEB가 자동 긴급 제동 기능이 동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버, 볼보가 얘기한 게 뭘 얘기했냐면 AEB가 공장 레벨에서 팩토리 레벨에서 자율주행 업체와 자동차 업체가 협력해서 나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차가 양산이 되면 그 위에 자율주행 기능을 얻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예 공장 레벨에서 자율주행차가 생산돼 이런 구조를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조향, 가속, 제동 이런 이중화가 있는 거죠. 어떤 이중화냐면 예를 들어 주조향 장치가 고장 나면 부조향 장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데로 이동하는 이런 부분이고 어제 이제 현대의 발표에서도 그저께군요. 현대의 발표에서도 이제 이런 이중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플라잉카가 날아가는데 고장이 나면 엄청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어느 정도 동작할 수 있는 이중화를 넣어서 안정성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나 배터리 이중화 부분은 주요 부품사들의 핵심 이슈고요. 지난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도 뭐 만도를 비롯해서 여러 업체들이 관련 기술을 선보였고 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도, 모비스 우리나라 업체들 맞춰가지고 이런 이중화 구조를 많이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체 센서의 진화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버 사고 이후에 열화상 카메라가 있었다면 사람을 감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존에 나오던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말고 이미지 레이더 부분, 레이더의 진화형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레이더를 이용해서 라이다처럼 3D를 인식하는 거죠. 물론 해상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여기 이미지 레이더가 지금 이번 CES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업체는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보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레이더 그림은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업체에서 가져왔는데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최근에 센서 관련해서 주요 시장 기관이 요래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4D 이미지 레이더 기술을 가진 레이더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미지 레이더 부분 국내에서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비트 센싱 이런 업체들이 좀 활약을 하고 있고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플러라고 하는 우리나라 업체는 아닌데 플러라고 하는 업체와 이스라엘의 아다스카이 두 업체가 아주 좀 유명한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CS 2020 차세 스마트 모빌리티 주요 동향에서 기술적 키워드는 이렇게 6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더 있는데 제가 못 본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빠진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CV2X와 5G가 있죠. 오늘 우리나라 업체인 에티포스 전시장에 갔다 왔는데 에티포스에서는 어떤 걸 전시했냐면 V2X의 두 개 기술인 CV2X와
DSRC를 서로 연결해주는 이런 일종의 게이트웨이 뭐 이런 기술을 또 전시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플라잉카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플라잉카 하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자동차가 가다가 날아가는, 변신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항공기에 가까운 거죠. 소형 항공기, 어떤 개인용 항공기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냐면 도심에서 쓰려면 첫 번째는 엄청나게 안전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수직 이착륙이 돼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소음이 작아야 돼요. 그래야만 도심의 여러 허브에서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제 현대 신재원 부사장님 발표에서 나온 부분들은 소음을 상당히 줄이겠다. 이제 150dB에서 60dB까지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을 가져올 거다.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요게 플라잉카와 더불어 두 번째 상당히 이제 핵심이 될 텐데요. 모빌리티의 변화는 미래 도시를 바꾸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비전과 이제 토요타의 비전인데 다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관점이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먼저 현대를 보면 현대는 지금의 대도시에도 쓸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도시 구조를 바꾸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의 도시에서 어떻게 모빌리티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수많은 이제 자율주행 셔틀들이 허브에 도착을 하면 그 허브 위에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허브라는 게 스위칭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연결해 주는 그런 공간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요 플라잉카를 타고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 제가 원래 사실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 플라잉카와 셔틀을 어떻게 연결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대의 비전은 이제 요 허브의 위에서 이제 플라잉카가 떠나는 거죠. 소음 문제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안전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지금에 있는 건물들이라든가 지금 있는 공간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런 허브를 통해서 이제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토요타의 비전은 보면 뭐냐면 2018년에 이 팔레트라고 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하나 내놨거든요. 그 자율주행 셔틀이 이제 도시에서 많이 운행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자율주행 셔틀의 속도를 좀 낮춘다는 의미인데, 일본 측면에서는 기계와 사람의 인터페이스나 인터랙션을 전통적으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떤 게 있냐면 기존의 도로는 사람만 가거나 자동차만 가는 도로였던 거죠. 도요타가 고민하는 도로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칠 수 없을까?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 공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죠. 물론 이제 도시 내에서 좀 고속으로 달려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도시 안의 공간에서는 천천히 가면서 자율주행차 천천히 가다가 사람이 나오면 좀 멈춰주고, 사람이 지나가면 지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 건물, 차량이 조화되는 그런 도시를 생각하고 있다. 그럼 새로운 신도시를 꾸미는 거고요. 그래서 후지산 밑에 약 20만 평의 신도시를 꾸미겠다. 물론 테스트지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 전시회는 엄청나게 많은 자율주행 차량이 나왔는데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자동차사도 물론 내놓은 게 있지만 부품사도 내놓고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던 업체들,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엔 테스트카 이런 것들 많이 좀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대차의 어떤 그 S-링크라고 하는 일종의 자율주행 셔틀 개념이 되겠고요. 도요타 E-팔레트 2018년에 발표된 부분이고요. 그 현대모비스는 이제 작년에 발표됐던 엠비전의 진화 형태가 되는 엠비전 S를 내놨습니다. 엠비전 S는 이제 쉐어 부분이고, 그래서 이 차의 이제 특징은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되고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센서 달려 있고 그 내부 공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특히 뭘 강조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앉아 있으면은 이게 동작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상 공간의 터치, 우리나라 스타트업인 V터치와 협력을 해서 가상 공간에 터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수많은 LED를 통해서 차와 보행자 또는 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교감, 또 통신,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오토엑스는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고요. 중국 업체가 투자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어떤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무인 자동차,
말 그대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 면허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게 오케이가 되면 구글에서 두 번째가 되는 이런 업체가 차를 하나 내놨고요. 사진은 좀 잘 찍었어야 되는데 공간이 작아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토르드라이브 우리나라의 이제 자율주행차 업체고요. 네, 여기 보면 그 직접 가져왔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서승우 교수님 팀의 토르드라이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벨로다인에서 이제 벨로다인 라이더 업체죠. 벨로다인이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자율주행차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르노보라고 하는 뭐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만든 차도 하나 있었고요. 차세대 융합 기술로는 판교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하는 연구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떤 뭐 1인승의 실내 자율주행 카 개념 이런 어떤 컨셉카를 하나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센서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건데요. 예,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개별 센서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면서 진화를 하고요. 센서 종류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더 업체 보면 네, 많죠. 네, 벨로다인 유명한 업체고요. 뭐 자율주행 센서 거의 1위 업체니까. 쿼너지는 삼성에서 투자해서 유명한 업체고요. 이노비즈 이스라엘 업체고요. 뭐 셉톤, 블릭펠트는 이제 독일의 스타트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베오도 있고요. 뭐 헛사이 로보센스, 베네웨이크 이 업체들이 이제 중국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라이더를 들고 오는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발레오하고 보쉬도 자동차 부품 업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모비스나 이제 그 만도도 라이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이 라이더로 조금씩 이제 진출하는 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업체에서는 이제 SOLab이나 이제 카네비컴이 라이더 센서를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네,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보고요. 이런 여러 트렌드 중에 이제 이번 CES 2020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쉬. 자동차 부품 최대 업체인 보쉬가 드디어 라이더 개발과 양산을 발표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레이더와 카메라만 있었는데 이제 라이더를 발표를 해서 센서군을 본격적으로 갖췄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본 부분은 아이세이프 라이더 1550나노 라이더를 내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프레스 컨퍼런스에도 발표가 좀 없어가지고. 예, 라이더 부분이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레이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레이더는 거의 뭐 여기 있다 없다만 보던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넓게 펴서 넓은 영역에서 거의 라이더 수준으로 인식하는 게 이제 이미지 레이더고요. 물론 이제 아직은 해상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스마트 시스템이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비트 센싱 이제 그 관련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바야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는 그런 이미지 레이더 쪽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바야가 의미하는 부분들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비트 센싱도 충분히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뭐 또 재밌는 부분은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분야가 있어요. 잠깐 이제 우리가 잠깐 보면 또 하나 이제 시사점을 잠깐 좀 보면 좋을게요. 쿼너지라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삼성이 투자한 업체거든요. 원래 계획은 2018년 정도에 자율주행차에 쓸 수 있는 고정형 레이더, 회전하지 않는 고정형 레이더 양산이 목표였어요. 근데 그걸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심하게는 사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 업체가 최근에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예, 그 재밌는 부분인데 뭘로 실적을 내냐면 자율주행차는 아니에요. 자율주행차는 아직 라이더 상용화 거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렵고, 어디서 돈을 버냐면 산업용에서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농기계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배도 선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는 이제 어떤 침입 감시 시스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라이더를 통해서 기존에는 어떤 카메라로 했었는데 카메라 가지고 잘 안 되는 거라서 라이더를 썼더니 성능이 엄청 좋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이제 많이 장악하게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카네미컴도 얼마 전에 비슷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카네미컴이 양산하는 4채널 라이더가 산업용에서 뭐 인기가 좋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시사점은 뭐냐면 그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바야가 하고 있는 것 중에는 뭐 드론이라든가 다른 산업용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잠깐 볼 거는 결국 인공지능이나 네트워크의 발전에서 인지의 가장 중요한 건 센서거든요. 센서가 가장 중요해요. 센서가 없으면 우리가 뭘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용 센서는 정말로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성능이 높은데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다른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센서 업체들이 센서를 개발해 놓으면 앞으로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떤 뭐 기타 센서 관련 기술에서 몇 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말 그대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열로 감지하는 거죠. 이 센서가 있으면 물론 이제 라이다가 밤에 인식이 잘 되긴 해요. 밤에도. 네, 근데 우리가 우버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열화상 카메라가 있으면 예를 들어 동물이나 사람을 아주 조금 더 쉽게 디텍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두 개 업체가 대표적입니다. 플러인데 원래 대문자로 써야 되거든요. FLIR에서 FLIR이죠. IR 부분인데 그다음에 아다스카이 두 업체가 이제 대표적인 업체이고요. 이게 플러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플러가 지금 자율주행차에 어떻게 붙여놨냐면 여기 라이다가 있죠. 그 밑에다가 6개의 열화상 카메라를 넣었어요. 그래서 360도를 커버하는 거죠.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하나에다 3,000불이랍니다. 뭐 6개를 사면 조금 더 싸게 준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으니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트라이아이는 이번에 처음 본 업체거든요. 근데 뭐 재밌었습니다. 군용에서 쓰던 이제 숏웨이브 IR 를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기술은 저도 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숏웨이브 IR 기술을 가져와서 넣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연기가 있을 때 카메라로는 인식을 못 하는데 요 트라이아이 카메라는 인식이 된다는 거죠. 하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실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업체의 자가 세정률은 센서랑 직접 연관돼 있진 않아요. 근데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마이크로 시스템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고요. 명지대에서 이제 만든 업체인데요. 어떤 기술을 하냐면 우리가 유리창이 있으면 유리창에 물이 묻으면 안 내려가죠. 우리가 닦아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그 마이크로 시스템 기술은 뭐냐면 유리에다가 얇은 막을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이 자동적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비가 왔을 때도 물이 살짝 묻었을 때 카메라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도 있는, 물론 와이퍼로 닦아주긴 되지만 물이 묻었을 때 이게 물이 그냥 흘러내리도록 하는 거죠. 예. 아주 재미난 기술입니다. 예.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실내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 위에다가 실내 공간을 얻는 거죠. 예, 현대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플랫폼 위에 거실을 그대로 옮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편안한 실내 공간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멀티미디어를 쓰고 인터페이스 강화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은 LG가 전시한 커넥티카입니다. LG 전시장에 가면 가운데에 차가 하나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구동부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차의 핵심은 내부에 있거든요. 내부에 이제 들어가시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옷장이 있어요. 옷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작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생활 공간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결국은 스마트홈의 내부 공간은 스마트 카의 내부 공간은 스마트홈하고 비슷해질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요 자동차사, 특히 이제 유럽 OEM 같은 경우에는 가전 업체들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LG랑 협력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보면 LG의 부품이 거의 안 들어간 차가 없을 정도예요. 뭐 배터리, 모터, 헤드램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헤드 유닛도 있고요. 디지털 클러스터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뭐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지금 알고 계신 것보다 LG 부품의 그런 어떤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거든요.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차량용 소프트웨어로는 저런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사들도 누구랑 협력하려고 그러냐면 가전회사랑 협력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구글하고 협력하면 되지 않나요? 네.
근데 좀 다른 문제.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폰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쓰면 데이터가 구글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전업체 협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LG가 이제 추구하는 건 뭐가 있냐면 LG의 웹OS라고 하는 기존의 가전에 쓰던 특히 TV에 쓰던 소프트웨어를 차량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차량용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나은 사용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드 카도 그런 비전을 주는 미래 컨셉카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홈을 스마트카로 이런 부분이죠. 그 밑에 부분은 이제 그 BMW의 i 인터랙션 이즈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요 시트가 사람에 맞춰서 이제 누웠다가 뭐 이렇게 섰다가 그 변하는데 한번 체험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호텔급 사용성을 스마트하게 해서 주겠다. 이런 게 이제 BMW의 얘기였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요. AI 진화 및 자율주행 플랫폼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플랫폼이 진화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퀄컴의 자율주행차를 시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퀄컴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퀄컴 차량용 칩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해보니까 자신감이 붙더래요. 우리가 잘하네? 네, 그래서 이게 버전 1.5고 버전 2.5입니다. 2.5라는 건 아마 레벨 2.5를 레벨 2 플러스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크기도 상당히 작아졌죠. 네, 자율주행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퀄컴의 그런 어떤 산업 범위가 상당히 확장되는 부분, 이것도 하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인공지능 칩 업체예요. 호라이즌 로보틱스에서 내놓은 자율주행 플랫폼입니다. 하나 또 참고가 될 부분입니다. 네,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네. 국내 주요 업체를 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업체를 보면 혁신상을 받은 업체가 비트 센싱, 트래픽 레이더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시스템, 자가 세정 유리를 받았고요. 모트렉스하고 이제 옐로나이프가 협력을 했습니다. 모트렉스는 이제 뭐 헤드윈이 만드는 국내 중견기업이고, 옐로나이프는 현대차에서 분사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협력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옐로나이프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많이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계기판에 디지털 계기판, 우리가 계기판이 디스플레이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뭘 디스플레이 할 거냐는 거죠. 그럼 그 화면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이 사진 보면 뽀로로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속을 하면 디지털 클러스터에 있는 뽀로로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감성적인 면도 가고요.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네오엠텔이라는 회사는 휴대폰에다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뭐 폰에 이런 스킨 바꾸는 부분이 많이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 또 자동차에서 새로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현대자동차, 모비스, LG전자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현대오트론 같은 경우에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라고 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적용한 그런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기술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 부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고요. 벤텍스라는 업체는 원래는 섬유 업체였어요. 그러다가 섬유의 어떤 항균 탈취 물질을 개발을 하다가 요 에어클이라는 제품이 어떤 부분이냐면 항균 탈취 물질을 종이나 스티커 같은데 이제 어떤 위에다가 입혀주는 거죠.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동차 쪽에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뭐 시트라든가 아니면 공조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랑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항균 탈취에 상당히 강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써봤는데 괜찮습니다. 벤텍스였고요. 다음에 이제 오토놉스 A2G 현대차 출신들이 만든 자율주행 업체고요. 전시가 하나 있었고, 토르 드라이브 차를 가져왔고요. 차세대 융합 기술은 있었고요. 다음에 자율주행 신호 처리 ADAS1, 아이매틱스, PLK에서 이름을 바꿨고요. 서울 로보틱스 이런 업체가 있었고, 팅크웨어 블랙박스입니다. 팅크웨어 이제 차세대 블랙박스인데요. LTE랑 연결되면서 정차된 차에서 그대로 이렇게 화면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CVTX 쪽에 에티포스, 카네비컴 이런 업체들이 전시를 했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6개의 차세대 스마트 모빌리티 주요 기술적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보강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뭐 이메일 주시고 페이스북으로도 소통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4는 제 생일이 10월 4일에 적어놨습니다. CS2020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더밀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더밀크 어제 동작을 제가 배웠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